자, 청명고등학교 내신 대비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범에 해당되는 것들이 주로 뭐가 있냐면 고전국어, 국어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즉 국문학이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책 페이지로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요 지금 현재 화면이 띄워진 거랑 같은 맥락의 형태가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험범에 해당되는 게 향가 중에 나와 있는 참 기파란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은 향가 부분은 어디까지 했냐면 통일 신라시대까지 쓰여진 게 향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태초에서부터 지금 물음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태초가 되겠죠. 태초에서부터 삼국시대를 거쳐서 통일 신라시대까지 문학의 형태를 보게 되면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당시에 우리의 문자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로 나타나냐면 기록하지 않는 구비문학의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겠지. 얘네들은 주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문학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기록 문학의 형태로 간다면 우리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문자를 빌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차자, 글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차자 문학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차자 문학의 대표적인 거 바로 뭐가 있냐면 한문을 빌려 쓰는 한문학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거를 우리는 한문이라고 하지 않고 어느 영역에 포함시키냐면 국문 문학에 포함시킨다라고 볼 수 있어. 즉 한자를 빌려 쓰긴 했지만 이거는 우리 문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국문학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거냐, 이 개념에서 우리의 문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도 문학으로 들어간다. 특히 오늘 우리가 수업하게 되는 이 향가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향가는 향찰이라는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향찰이라는 문자의 특징은 뭐냐면 한자를 빌려쓰긴 빌려쓰되 이거를 뭘로 우리말식으로 표기를 했다라는 나름대로 뭘 갖고 있냐면 주체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지금 향가 문자, 즉 향가를 기록하는 향잘 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왜 문학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문자부터 설명을 하느냐? 이러한 의식에서 당시 향가를 향유했던 신라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을 알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향가의 특징을 두 가지를 말해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바로 뭘 갖고 있냐면 귀족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귀족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거와 함께 불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데, 연결을 시킨다면 귀족들은 자존심이 센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뭐와 연결되는 거냐? 주체의식과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공부를 한다고 본다고 하면 이러한 귀족성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뒤에 시험범위 어디에 있냐면 시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학을 크게 본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한번 볼까? 자, 우리 문학의 형태 자체를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흐름으로 사이클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기준선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요 아래 나와 있는 걸 하층 문학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부분은 상층 문학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요 상층 문학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향가나 조선시대 때 쓰여졌던 시조가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이러한 상층 문학만의 특징들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요 아래로 들어가는 하층 문학에 뒤에 가서 공부하는 고려가요라든지 뒤에 공부하는 사설시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 나름대로의 공통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품 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배경적으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경적인 사상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문자적인 측면에서 당시 향찰은 우리의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뭘 했냐면 한자를 빌려 쓰는 차자 표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한자를 그냥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우리말식으로 표기하는 주체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자 방식으로 만들어진 향가는 귀족적이면서 불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에 들어가기 앞서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 이제 한번 보면은 향가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향가의 정의는 신라 시대의 향찰로 기록된 문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특징은 4구체에서 8구체로, 8구체에서 10구체로 발달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후대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관점인데, 현재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어는 참기파랑가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19체 향가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4구체에서 8구체로, 8구체에서 19체로 가면서 문단의 형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구체는 4줄이라는 뜻이거든. 주로 뭐냐면 1단 구성이라고 본다면 8구체는 8줄이니까 4로 간다면 몇 단 구성이 되겠어? 그렇죠. 2단 구성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제 19체로 간다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 4, 2, 4, 4, 2 이게 일반적인 거야. 이게 몇 단 구성을 만드냐면 3단 구성을 만드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규종 문학의 특징이 저러한 3단 구성의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때 배웠던 시조를 보게 되면 초장, 중장, 종장 몇 단이지? 3단 구성을 취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나왔다? 향가 때부터 등장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써는 게 바로 뭐야? 주로 귀족적이고 불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이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친한 작품이 뭐가 있지? 제망매가가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게 참기파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공부를 좀 더 잘하려면 뭐까지 알고 있어야 되냐면 모죽지랑가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참기파랑가와 모죽지랑가는 공통적 속성이 많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후에 다시 한번 이 두 부분의 공통점과 연계선상에 있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의 포인트는 참기파랑가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향찰과 향가에 대한 특징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이번에 내신 대비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자료라서 이런 추가적 설명 사항들도 많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과거의 것들은 주로 작품 위주 설명이었다면 이번 배경적인 것들도 같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작품이 충담사의 찬기파랑가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여러분 책에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수록된 건 김한진 해독본이 수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건 양주동 해독본까지 해가지고 동일한 작품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향가는 아까 뭘로 기록됐다고 했었죠? 향찰 문자로 기록됐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향찰 문자, 즉 한자를 빌려 쓴 향찰 문자를 어떻게 해독하느냐에 따라서 의미 간의 차이점이 살짝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얘랑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참기파랑가 할 때 이 찬, 자, 찬은 바로 뭐냐면 예찬이야, 예찬. 그래서 이 작품의 기본적인 속성은 예찬적 속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예찬하는 거냐? 기파랑이라는 사람을 예찬하는 거다 라고 해서 이름이 참기파랑가라고 지어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예찬의 성격이 나오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존재해야 되고 이 대상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속성이 나타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가 성립될 수 있다? 예찬이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기파랑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를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작품의 해석과 이 작품의 해석을 보되 학교에서는 이 작품 위주로 배웠으니까 김한진 해독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흐느끼며 바라보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흐느끼며 바라보매, 첫 번째 이 단어를 통해서 현재 화자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화자는 지금 슬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흐느끼다라는 걸 통해서 화자는 슬픔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제가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부재입니다. 부재. 내가 바라는 누구 기파랑이 현재 부재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흐느끼며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요 달은 지금 뭐 한 거냐면 구름을 따라 떠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즉, 내 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달이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면 기파랑을 비유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 기파랑을 비유하는 건 이런 식으로 치러놓도록 하겠습니다. 왜?
얘가 흰 구름을 따라 떠간 것처럼 기파랑도 나에게 있다가 어디론가 갔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제가 뭐야? 부재로 인해서 슬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래 가른 물가의 기랑의 모습이 모습이올시 수풀이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야. 어디에서? 모래 가른 물가에 가서 기랑의 모습이 수풀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지. 즉 요때 이 수풀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기파랑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기파랑을 생각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화자의 기본 전제는 부재된 대상에 대해서 간접히 뭐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게 전제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기파랑을 생각하게 한 소재가 달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수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 봐. 이론의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갓을 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에 있는 자갈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일정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공간이야 공간. 자, 이 공간을 바로 어떤 공간이라고 볼 수 있냐면 과거 기파랑과 뭐 할 수 있었던 추억이 함께 있었던 즉 공유할 수 있었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함께 놀던 곳이라는 거지. 여기에서 누구의 기파랑이 지었던 마음의 갓을 쫓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화자에 뭐가 남겨져 있지? 태도적인 측면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글의 기본 전제는 화자는 기파랑을 간절히 뭐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 이게 이 작품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파랑은 어떠한 존재냐? 여기 나와 있죠. 아는 여기서 중요한 게 향가가 갖고 있는 일종의 이름은 뭐냐면 우리는 낙구라고 합니다. 낙구. 낙구는 다른 말로 고치면 뭐냐면 감탄구예요. 감탄구.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감탄구의 성격이 바로 뭐냐? 시조의 뭐랑 똑같냐면 종장의 첫 구절이랑 똑같습니다. 시조에서 종장의 첫 구절은 3음절을 유지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 여기서는 화자의 모든 감정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게 낙구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다시 낙구는 감탄구라고 하고 얘는 어디? 시조 종장의 첫 구절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시조 종장의 첫 구절이 3음절을 지켜야 되겠지. 그게 바로 향가의 낙구랑 속성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우리 또 피곤해졌어.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자, 그 다음 볼까요? 여기 작가진 오타 이거. 작가진 어떤 존재냐? 높잖아, 고귀하다 이런 속성을 이야기하겠지. 자, 눈이라도 덮지 못할 국가리여 라고 해놨는데 요 눈이라는 건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기파랑을 가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요 고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화랑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걸로써 당시에 누가 기파랑이 화랑의 우두머리였는데 그는 가리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김한진의 해독을 기본으로 해서 찬 기파랑을 이해한다면 기본 전제가 뭐냐면 기파랑이 지금 옆에 없는 거야. 화자는 그러한 기파랑을 간절히 뭐하고 있지?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기파랑의 형태를 비유적으로 한 게 한 3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화자는 지금 그를 간절히 뭐하고 있어? 그리워하고 있는 노래라고 볼 수 있으니까 김한진의 해석본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창적 성격도 있지만 부지한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별하고 나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형태로 이해하는 작품과 연계성에서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선생님이 참 기파랑가는 기파랑에 대한 예찬적 노래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인용됐을 때는 김한진 해독보다는 양주동 해독을 더 많이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 여기서 간단하게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열침에 여니까 이게 오픈이야 오픈. 자 여니까 나타났단 말이야. 뭐가? 달이 나타났어. 그 다음에 흰구름조차 떠가는 거 아니냐. 새파란 냇물에도 동그라미 치고 기파랑의 모습이 있고 이로부터 그 맑은 냇물 속의 조약돌도 동그라미 쳐야지. 기파랑이 지닌 마음의 끝을 따르겠다. 아 잣나무 가지 높아. 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이 4가지가 바로 뭐냐면 기파랑의 속성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찬적 성격이 좀 더 강한 작품은 김한진 해독보다는 양주동 해독이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 이 자갈벌을 얘는 뭘로 했냐면 기파랑과 함께 추억을 나눴던 공간으로 해석했다면 여기서는 기파랑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소재로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달은 밝은 광명함이죠.
그 다음에 냇물은 어떠한 속성이 있냐면 파란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깨끗하니까 얘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청렴함과 관련된 속성이야. 그 다음에 이 조약돌은 단단하지.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성격을 뭘로 갈 수 있어? 강직함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작가지는 똑같아. 둘 다 뭐로 해석해서 높다라고 해놨으니까 얘는 성격상으로 이야기한다면 고귀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귀함. 그 다음에 다른 광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속성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주동으로 해석하는 걸로 간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찬의 속성이 좀 더 가깝고 김한진의 동으로 간다면 부재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믹스한 게 아까 이야기했던 모죽지랑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도 이 작품과 비슷합니다. 그 작품이 이제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형태의 노래인데 얘는 이제 기파랑에 대한 예찬적 속성이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똑같아. 설이라는 것과 누는 신원과 고난을 상징하는 거지. 그 어떤 신원과 고난도 누구한테? 기파랑한테는 다가갈 수 없다. 왜? 그는 고귀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참 기파랑가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지금 차이가 있음을 본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볼까요? 자, 관련 작품이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모죽지랑가가 나와 있어. 모죽지랑가도 간단하게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모는 뭐냐? 사모하다 이런 뜻이거든. 쓰세요. 모는 사모하다. 누구를? 죽지랑을 사모하는 노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얘도 이제 똑같아. 그대가 계셨던 지난 봄이 그리워. 그리워에 동그라미 치고 흐느끼다라는 것과 성격상이 이게 일정하게 이어지겠죠. 앞에 나있던 참 기파랑가의 흐느끼며와 얘의 그리워는 성격상 동일한 건데 중요한 건 지나간 봄이야. 바로 이 지나간 봄은 과거지. 누구랑? 죽지랑과 함께했던 시간을 뭐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면 참 기파랑가와 모죽지랑가의 공통점은 뭐다? 님의 부재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하고 있어?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갈 수가 있죠. 모든 것은 울며 시름에 잠기는구나. 이게 화자의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면 심정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 화자는 지금 뭐하고 싶어? 울고 싶고 시름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니려 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이 얼굴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누구라고 했냐면 죽지랑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죽지랑의 얼굴이 주름살을 지내려 하는구나. 살았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는 걸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화자의 얼굴이 될 수도 있어. 나의 아름다운 얼굴이 지금 누구를 간절히 그리워하다 보니까 죽지랑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주름살로 가득하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보편적인 해석은 누구를 해석하냐면 죽지랑의 아름다운 얼굴이 주름살이 가득하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자,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죠. 근데 헤어진 지가 오래되면 어때? 그 사람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아? 흐릿해진단 말이야.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그의 아름다운 얼굴, 분명히 처음에 내가 아름다웠는데 그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지. 구조로 따진다면은 그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눈 돌이킬 사이라도 이 눈 돌이킬 사이라는 건 짧은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 짧은 순간이라도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화자에 뭐가 담겨져 있냐? 소망이에요, 소망. 아주 짧은 시간에라도 잠깐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눈 깜짝할 사이를 불교 쪽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뭐가 되는 거냐면 찰나가 되는 거야, 찰나. 찰나라는 말 들어봤지? 순간을 찰나라고 하는데 아주 잠깐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그만큼 화자는 간절히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서 죽지랑이요. 이게 바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낙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낙구. 팔구창가에서 낙구가 되겠지.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 그를 그리워하는 이 마음에 가는 길, 다국수 우거진 마을에 함께 잘밤 이시리까. 여기서 말하는 다국수 우거진 마을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저승길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 길이 저승길이라도 나는 뭐 하겠다? 함께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야. 그러니까 죽지랑이 죽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죽지랑은 현재 내 곁에 있지 않은 거지. 나는 잠깐의 순간이라도 뭐 하고 싶다?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거지. 그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 길이 저승길이라도 나는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화자의 죽지랑에 대한 간절한 염원과 바람, 그에 대한 간절함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은 참 기파랑과랑 무죽지랑과는 성격상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부지한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인데 그 님이 어떠한 님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죽지랑은 그리워하는 자신의 감정 위주로 이야기했고요. 그렇지? 참 기파랑과는 기파랑이 어떤지에 대한 비유적 속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사고의 감정 위주야.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참 기파랑과는 기파랑에 대한 예찬과 함께 화자의 그리움이 같이 묻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지. 어디에? 여기는 예찬이 없지. 아까 예찬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여기 속성이 없잖아. 죽지랑에 대한 속성이 업되지 않았지. 근데 앞에 나와 있는 건 달이나 잣가지를 통해서 기파랑에 대한 속성이 있었지만 얘는 무죽지랑과 죽지랑에 대한 속성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예찬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얘 그냥 사모야. 좋아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예찬을 어떻게 찾냐? 대상이 있고 대상의 속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예찬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나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뭐가 나왔냐?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향가 작품을 좀 집어넣어놨어요. 사구치 향가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향가라고 전해지는 서동요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결혼하고 맛동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런 형태의 소동요. 이거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시구치 향가의 대표적인 게 여기 제망매관 여러분 빠졌나봐. 제망매관은 그냥 여러분 책만 보고 지금 여기서는 빼놨고 여기 지금 관련 작품으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유리창이 있어요. 이 작품은 왜 그러느냐? 아까 이야기한 거지. 그리워하는 거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 이제 이 작품은 유리창은 누가 죽은 거냐면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는 화자가 누구냐? 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앞에 나와 있는 기파랑이랑 비슷하겠지. 참 기파랑가에 보면 기파랑이 형상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게 있었지. 아까 뭐가 있었지? 달도 있었고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수풀도 있었고 세 번째 뭐가 있었지? 잣가지가 있었지. 미술 이렇게 피곤해? 왜 이래? 너무 쉬워서 그런가? 자, 여기서도 그걸 찾는 게 중요하겠지. 자, 얘는 지금 어디에 있냐? 유리창 앞에 있어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여기 얘가 죽은 아이의 형상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달이랑 이런 속성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여럿이 붙어서서 힘없이 붙어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이냐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이게 마치 이 형상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죽은 아기 천사가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 같아. 근데 언 날개라고 해서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날개면 되게 생생하겠지. 근데 죽었으니까 언 날개라고 이야기한다. 치우고 보고 봐도 이건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야? 간절함이야. 간절함.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야.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이건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 시간의 흐름이야. 지금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야. 자, 물먹은 별이, 이 물먹은 별이 바로 뭐가 되겠어? 죽은 아이를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반짝 보석처럼. 자, 요 보석은 뭘 비유한 거냐? 물먹은 별을 비유했으니까 걔도 죽은 아이를 형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요 유리를 닦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거야. 죽은 아이를 뭐 하는 것은 회상하는 일은 황홀한, 외로운 황홀한 심사. 여기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화자의 정서야. 외롭고 황홀하다 이 말이지. 왜 외로워? 아이랑 헤어졌으니까. 왜 황홀하지? 그러한 아이를 잠시라도 유리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유리는 이중성을 갖고 있죠. 안에서 밖을 볼 수 있지만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떠올릴 수는 있지만 그 아이를 만지거나 만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한 성격 때문에 이러한 주제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흡 폐활관이 찢어진 채로 아이는 폐병이 난 거죠.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요 아도 신라의 향가에 아까 뭐랑 똑같은 거야? 낙구적 요소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지. 이런 걸 통해서 감정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 산새가 죽은 아이의 형상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죽은 아이의 형상을 드러내는 게
차고 슬픈 것, 언 날개, 물 먹은 별, 보석, 산새가 되겠죠. 이렇게 공부하면은 연결선상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지. 오케이? 요게 지금 이제 1강우 수업을 했고 2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신라 시대 하나 끝난 거지. 신라 다음에 이 형성된 나라가 어디죠? 신라 다음에 왜 이래요? 한국 사람 여러분들 세대 아닌가? 신라 다음이 어디야? 동호야. 그래. 동호가 잘하잖아. 고려. 고려 다음은? 조선 다음은? 일제강점기도 그렇지. 우리 역사니까 일제강점기 다음은? 대한민국. 자, 봅시다. 고려. 뭐가 궁금한 고려에서는? 자, 고려라는 나라 자체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왕건이죠. 왕건의 출신이 뭐야? 동호야, 왕건 출신이 뭐야? 호족이죠. 호족이 뭔데? 호족 몰라? 호족이 지방 유지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촌놈이라고 할 수 있죠. 촌놈이라고, 촌놈. 그러니까 촌놈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고려라는 나라는 태생적으로 이러한 향토적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서민의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서민적인 의식이 자유로웠던 시대가 고려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한 명 왜 추워? 꺼도 되는데. 좀 꺼줘. 추우면. 우리 학원의 공식 온도는 원래 18도인데 알고 있지? 그래가지고 보통 바디건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우리 학원은 웬만하면 11월까지 에어컨을 틀어요. 그럼 왜 이러냐? 참고로 우리 집 평균 온도가 16도에 항상 맞춰져 있어요. 24시간. 그래서 우리 집 일하는 아주머니는 아니 그게 아니고 두꺼운 옷을 가지고 다니신다니까. 왜냐면 내가 항상 집에 온도가 떨어지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도 100kg 넘어보십시오. 온도가 떨어지는 게 제일 싫습니다. 나는 추운 거는 견딜 수 있는데 더운 거는 잘 못 견뎌요. 자, 가자고요. 고려가 합니다. 고려시대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태생적으로 뭐라고? 서민의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의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고려가에는 서민적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특징과 이 서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음악적이다 라는 이러한 요소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뒤에 보면은 특징 중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는데 고려가에는 고려시대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작된 서민문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서민문학의 형태는 누가 계승하느냐? 조선시대 후기가 가면 사설시조라든지 이러한 서민문학에서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볼 수가 있고 특징은 한글이 창작되기 전까지는 뭐에다가 구전되다가 구비전성됐다 이 말이라고 주로 서민들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야? 사문보야. 그 다음에 분절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으면 고려가의 특징이 나오는데 묶으면 이렇게 써요. 삼분 후. 이게 이제 고려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 사문보, 분절체, 후렴구. 분절체라는 건 뭐냐면 절이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게 가능했던 건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후렴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도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4절로 되어 있지. 1절, 2절, 3절, 4절의 구분 경계가 후렴구야. 무궁화 3절의 화려광산. 똑같아. 고려가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대표작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시험범에 해당되는 건 동동을 공부하는데 동동의 별명이 뭐냐면 수능의 지뢰밭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엮어서 시험 문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동을 오늘 차곡차곡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고려가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이런 형태죠. 근데 동동은 참고로 그 중에 사문보를 지키고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고려가가 다 사문보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서민적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엄격하게 형식을 지켰다. 이건 아니에요. 고려가에는 형식이 없어요.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러한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겠지. 모든 고려가가 후렴구가 있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야. 항상 이야기하되 귀족문학은 엄격한 형식을 중시하지만 서민문학은 형식이 엄격하게 중요하게 지켜지지는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정형 속으로 가면 안 돼. 얘는 정형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형식이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좀 전에 공부했던 향가가 정형성이야. 걔네들은 규조문학이기 때문에 엄격한 형식이 있어요. 4구체, 8구체, 10구체라는 나름대로 형식을 갖고 있지만 서민문학은 형식이 자유롭다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왜 이게 나오니? 됐어요. 자, 고려가의 개념은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읽어봐야 돼. 읽어야지 한 문제 맞출 겁니다. 한 문제. 해당되는 게. 쭉 읽어보면 되고요. 왜 이렇게 떠드니? 너 지금 기록되는 거 알고 있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보라고 할 거야. 자, 고려가의 발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려 소교, 그 다음에 경기 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고려시대의 문학이 크게 두 가지라면 서민적인 문학에 고려 소교가 있었고 소교는 가요랑 똑같은 거야. 고려가요라고 해도 되고 고려 소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같은 말이야. 경기체가 얘는 규조문학이라고 볼 수 있고 차이점으로 본다면 고려 소교는 아까 구리전승됐기 때문에 주로 고유어가 많이 사용됐다면 얘는 한문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두식, 후렴구를 쓴 이런 형태가 있었고 음보는 주로 삼음보로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체가는 나중에 이제 현재 사대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좀 급조된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뭐 해야 돼? 베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한테 내일까지 시를 써가지고 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시를 아무도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뭐해? 베껴요. 막 인터넷 찾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 잘 베끼지. 내가 대학원에 있을 때 그 조교하는데 숙제를 베껴왔어요. 근데 문제는 같은 데서 베껴온 거야. 세 명이 똑같은 걸 썼는데 지네끼리 머리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낀지는 모르고 머리를 썼는데 그 위치가 막 바뀌어 있어요. 내용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빵점 막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우리 그 학교에서 좀 악랄한 조교였어요. 왜냐면 베끼면 무조건 내가 다 찾아냈거든요. 내가 주로 하는 게 이제 검색. 그래서 뭐죠 그 논문 검색, 그 다음에 학술지 검색. 그래서 웬만하면 베끼면 거의 다 티가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쭉 하는 거였는데 하여튼 잘 베껴. 얘 급조했기 때문에 형식이 거의 고려가요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학적 장르로 봤을 때는 크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도 고려가요 위주로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첫 번째 나와 있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수업에서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한번 보면 좋은데 자, 학교에서 배웠다시피 동동 배웠어요? 수업 나갔지? 동동은 형식상으로 본다면 원령가의 대표적인 노래라고 했습니다. 원령가가 뭐냐면 각 달마다의 노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기본적으로 12개의 노래를 가지고 있는데 고려가요가 나중에 구비 전승되다가 한글로 창작되면서 뭐 되냐면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됩니다.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이 노래를 부르기에 앞서 오프닝 멘트처럼 한마디씩 던져주는 서사구가 들어가 있는데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구절은 뒤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크게 관련성이 없어요. 얘가 궁중음악으로 편승되면서 이 노래가 어떤 노래다라는 거를 던져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서 친구한테 노래 부를 때 사랑하는 나의 친구 혜원이의 생일을 위하여 이 노래를 바칩니다. 왜 태어나니?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되는데 이 앞에 멘트는 뒤에 나와 있는 거랑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닌데 간단하게만 보면 이 구조가 뭘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만 잠깐 보면은 자, 덕이란 곰배에 맞잡고 이때 이 곰배는 신령님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뒤야 뒤. 그러니까 이건 뒤에서 받고 이런 뜻인데 산신령한테 빌어서 받고 이런 뜻이 되겠지. 그 다음에 복이란 림배는 누구지? 님에게 임금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혹은 앞에서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의 기본적 성격은 덕과 복을 함께 받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라의 축복을 기원한다라고 해서 송축가라고 합니다. 송축가. 축복을 기원한다라고 해서 송축가인데 뒤에 내용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오프닝 멘트의 성격상 그렇다라고 보면 돼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됐어요? 그 다음에 후렴구로는 뭐가 쓰였냐면 아의 동동다리. 그래서 제목이 동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동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후렴구가 그냥 동동 들어가니까 동동이라고.
이게 바로 서민 문학의 특징이지. 그렇지 않아? 몰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름 중에 이런 애 이름이 들판이야. 왜? 들에서 엄마가 일하다가 났어. 그런 게 서민 이름의 특징이잖아. 뭐 거의야. 그렇지 않아? 그런 것들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미가 없어. 그냥 이름을 왜? 재밌냐 들판이? 들에서 나오면 들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왜? 그 친구들 초원이 있어. 초원. 초원이 있어. 그 이제 물어봐 왜 이름이 초원인지. 이렇게. 자 봅시다. 서민들이지 서민들. 이런 이야기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왜? 요즘은 그런 식으로 이름 많이 짓더라고. 그 뭐니 뭐 하늘에서 내려온 뭐 우리 뭐 무슨 아이?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뭐라고 짓더라? 하랑이? 하울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막 지었는데 왜? 내가 우리 아들 이름을 지으려고 이름을 몇 개를 봤냐면 2,200개 정도를 봤어요. 참고로 내가 장명을 할 줄 알거든. 그래서 우리 학원 선생님들의 아이들 이름은 내가 다 지어줬어요. 실제로. 근데 주변에서 이름 지어준 애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 내가 지금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한 2,000개 넘게 이름을 봤는데 못 지었어요 결국에는. 아주 다른 사람한테 돈 내고 지었는데 원래 내가 생각한 이름이 뭐가 있으면 라온이라고 했어요. 라온이. 들어봤어요? 라온? 한국에. 근데 한글인데 한문도 만들면 되니까 라온이라고 되어있는 라온이 순 우리말로 행복, 기쁨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라온이라고 이름을 딱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를 딱 했는데 이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왜? 너무 뭐야 라온이? 뭐 라이언 막 무슨 사자 막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사는 거야. 사실 이제 내가 막 뜻을 찾아봤는데 안 되겠다는 거지.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옆집에도 애를 낳았는데 걔 이름이 라온이라고 지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라온인데 지금 요즘 이제 라온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실제 어린 아이들. 그 시대에 가면은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거든. 요즘 라온이는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라온이라고 안 찍기 잘했어요. 왜냐면 병원 가니까 라온이가 되게 많아요. 김라온, 박라온, 이라온, 임라온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지금부터 본격적인 각 노래인데 이 부분까지 하고 잠깐 쉴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현재 지금 시간이 한 40분 정도 수업하고 있는데 몸이 슬슬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세팅이 1시간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걸 고려해서 여기다 20분 내에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중요한 거야. 각 달마다의 노래니까 각 달마다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정월달입니다. 1월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월달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나리무른이야. 나리무른을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냇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냇물의 속성은 뭐냐? 어저 녹저 하는데 해석하게 되면 얼고 녹고 한다. 근데 특히 이 얼고 녹다라는 건 자 이렇게 봐야 돼. 얼다 라는 건 순 우리말로 뭐와 같냐면 사랑하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얼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른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는데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얼고 높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랑을 한다 이 말이야. 즉 정월달에 흐르는 냇물은 뭘 할 수 있어?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근데 누릿 가운데 누릿은 세상이야. 세상 가운데 나고 태어난 몸은 이때 이 몸은 누구냐면 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하올로라는 건 홀로 이런 뜻이야. 홀로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나린물과 누구는 나는 서로 어떤 상황이냐면 대조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는 지금 어떤 상태? 사랑이 있는 행복한 상태라고 본다면 나는 지금 뭐하고 있어? 홀로 있기 때문에 뭐하다? 외롭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자, 요런 구절과 비슷한 작품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배웠던 작품 중에? 황조. 그렇죠. 황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와 연계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냐면 황조가와 연계해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 별명이 뭐라고 했지? 수능의 지뢰밭이라고 했지. 어떤 것과 연관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 나린물은 바로 뭐가 되겠어?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지. 화자의 외로움의 처지를 느끼게 해주는 요소로서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기본 구조는 뭘 취하고 있다? 대조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월달이에요. 됐죠? 1월달 한 겁니다 이제.
12달 중에 한 달 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2월달 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보름의 동그라미칩니다. 이 작품에서 보름이 나오면 뭐와 관련된 거냐면 세시풍속과 관련해서 세시풍속. 세시풍속이라는 건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명절 같은 거지, 명절. 세시라는 건 정해져 있는 시간에 하는 풍속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1월 1일에 떡국을 먹는다든지 세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는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추석에는 뭐 하죠? 송편을 빚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 시기에 하는 행위야. 그런 걸 우리는 세시풍속이라고 한다고. 근데 주로 이 세시풍속은 뭐와 관련되냐? 보름과 관련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오늘날처럼 전기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밤 늦게까지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지면 놀다가 끝나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언제 행사를 잡냐? 보름달이 뜬 날 행사를 잡아요. 왜? 그래야지만 늦게까지 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네 명절은 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세시풍속과 관련된 달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2월달은 어떤 행사를 한 달이냐 라고 본다면 연등제라는 게 있어요. 연등제. 고려시대 때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2월 보름이 되면 높이 등을 달고 행사를 했다 이 말이야. 이게 연등제인데 중요한 건 이거야. 아, 그 높이현 요거야. 등불 뒤에 보면 다오라라는 건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유하고 있지, 등불에. 자, 수능에서 비유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공통점을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장동건 같은 국어 선생님. 선생님 말하는 거 아니지? 그렇지. 잘 느낌이 안 오면은 이제 근데 걔랑 나랑 연관성이 없나? 왜? 나도 그 부리부리한 사슴 같은 눈망울 가진 적이 있어요. 지금 살에 묻혀있을 뿐인데 다이어트 할까 조만간. 자, 일단 중요한 건 누군가 비유했다면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누구랑 비유한 거냐면 우리 님과 비유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님과. 1월 달에는 나를 외롭게 했던 님이야. 왜? 홀로 있으니까. 이 님을 등불에 비유했는데 비유를 했다라는 거 뭘 찾는 거냐면 유사성, 공통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 공통점이 작품 안에 나와 있어야 돼. 그게 어딨냐? 여기 나와 있어요. 만인을 비추실 지이셨다. 만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야. 우리 님은. 자, 높이 켜져 있는 등불도 만인, 모든 사람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님도 모든 사람한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로서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님에 대한 뭐가 담겨져 있지? 예찬이 담겨져 있어. 아까 내가 예찬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속성이 어디 나와 있어? 이게 속성인 거야. 만인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우리 님의 속성인데 그 속성이 등불과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님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예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과 같은 것은 좀 전에 공부했던 찬 기파란가가 여기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어요? 이렇게. 3월 봐봐. 3월 나함. 자, 3월 되면서 개한, 낀, 아흐, 만춘, 도리꼬저. 얘가 또 중요한 거야. 얘는 또 누구한테 비유했냐? 얘도 역시나 누구를 비유한 거냐면 님을 비유한 거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비유를 하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된다? 본문에 나와 있어야 된다. 본문 어디에? 여기 있네. 남이 불알 즈을 지니 나셨다. 해석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계신다. 무슨 뜻이야? 외모가 출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 나와 있는 이 도리꽃은 무슨 꽃이냐면 진달래꽃이야. 진달래꽃이란 말이야. 봄이 돼서 핀 진달래꽃이랑 우리 님이랑 같다 이 말이지. 왜? 남들이 부러워할 외모를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 님은 그러한 사람이야 라는 걸로서 속성상 뭐와 예찬적 속성과 가깝겠지. 그래서 2월과 3월은 묶어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둘의 공통점은 님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고 님을 예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2월에는 뭐를 통해서? 등불을 통해서. 3월에는 뭐를 통해서? 진달래꽃, 도리꼬지를 통해서 님을 비유하고 이를 통해서 예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속성들이 만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월과 3월은 묶어서 공부를 하는 게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됐어요? 자, 1월달은 님을 원망했습니다. 2월달에 갑자기 우리 님을 예찬하고 있죠. 3월달에도 예찬합니다. 어떠한 구성상의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노래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달에 느껴지는 즉흥적인 감정을 노래로 만든 거야. 왜? 고려과에는 서민적이기 때문에. 서민문학은 일정한 규칙과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아. 즉흥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어때?
노래를 부르라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지. 노래를 막 혼자서 흥얼거리다가 노래 불러봐라고 하면 지 마음대로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은 서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귀족들은 항상 일정하게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2월, 3월, 자 이제 4월 갑니다. 4월 안이 잊어 오소실 곡골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곡골이세라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곡골이세는 꾀꼬리야, 꾀꼬리. 4월달에 잊지 않고 돌아오는 꾀꼬리인데 오실서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come back. 돌아왔다 이 말이지. 누가? 꾀꼬리는 4월달을 잊지 않고 돌아왔다 이 말이라고. 근데 뒤에 보면 무슨다, 무심하다, 녹사님은, 이 녹사님이 우리 님이야. 실제로 고려시대 벼슬 중에 녹사라는 벼슬이 있었는데 녹사님이 우리 님인데 얘는 뭐 했다? 옛날을 잊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뭐가 나와 있지? 대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와 뭐를 곡골이세와 녹사님을 대조를 통해서, 이때 대조를 통해서 바로 뭐냐면 돌아오지 않는 님에 대한 뭘 이야기하는 거냐? 원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겠지. 됐어요? 대조를 통해서, 대조가 나와 있는 게 1월달이었지. 아까 나리물과 나를 대조했었지. 대조가 나온 것 또한 4월입니다. 그래서 1월과 4월이 대조가 나와 있는 거야. 근데 1월은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을, 4월은 대조를 통해서 돌아오지 않는 힘에 대한 원망을, 각각의 성격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되나요? 자, 5월 5일에 자 구체적인 날짜가 나와 있어도 이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세시풍속과 관련되는 거야. 세시풍속인지 아닌지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 보름이 있거나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거나. 5월 5일, 우리나라는 또 날짜가 겹치는 걸 조금 더 특이하게 좋게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행사들이 날짜가 겹칩니다. 3월 3일, 삼진날 이런 식으로, 5월 5일 이런 식으로 겹치게 날짜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수린날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음력 5월 5일은 단오예요. 단오란 말이지. 이 단오날에 아침에 먹는 약은, 이 약이 중요한데, 지문이라는 건 천년입니다. 천년을 장수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님한테 바칩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4월달에 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욕해놓고 5월달에 뭐 주는 거야? 약 주는 거지. 그게 바로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거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때요? 엄마가 오면 야 공부 안 해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살려는 거냐, 뭐 이렇게 막 짜증 내면서 자 이거 다 먹어라, 치킨이다, 그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좋다고 먹으면 서민이에요. 서민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5월달 한 거야. 5월달은 별로 중요한 게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 볼까요? 6월달에 갑니다. 6월 보름에, 얘도 보름이 나왔으니까 뭐와 관련 있는 거야? 세시풍속과 관련 있겠지. 6월 보름은 무슨 날이냐? 유두일입니다. 유두일. 자, 오늘날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이 유두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머리 빗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빗는 겁니다. 머리를. 사람들은 머리를 안 감고 이러니까 머리에 이라든지 이런 이물질이 많지. 그럼 6월 6일에 이제 찬빗으로 머리를 빗어요. 그러면 머리에 있는 이물질이 빠지지. 이게 바로 악기를 쫓는 행위야. 그래서 이 빗으로 빗은 다음에 이 빗을 멀리 갖다 버리는 게 하나의 세시 풍속이었다고.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 중에는 빗 같은 거를 주워오면 되게 뭐라고 하는 게 있어. 친구 빗이나 이런 걸 막 쓰면은 뭐라고, 왜? 남의 악귀가 나한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빗은 공유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 할머니들도 있는데 그게 이러한 풍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 별에는 벼랑입니다. 벼랑의 중요한 요단은 다론이라는 게 버려진 빛, 다오라는 아까 같다 이런 뜻이었지. 그러니까 빛을 누군가에 비유하고 있다 이 말이야. 맞지? 이 빛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 화자인 나를 비유하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비유법이 쓰이려면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 유사성에 해당되는 게 어디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빛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 다 뭐에 있다? 버림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벼랑에 버려진 빛과 같다. 내가 왜? 님한테 버림받았으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했어? 돌아보실 님을 점검 존이너이다. 나를 돌아보실 님, 다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걸로써 뭐가 달려진다면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6월달에는 자기의 처지를 빛에 비유하면서 버림받은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
이렇게 버림받았지. 근데 이제 7월달에 가면 또 7월에 뭐가 있냐? 보름이 있네. 7월에 보름은 무슨 날이냐면 백중날입니다. 백중날. 백중날은 뭐 하는 거냐면 100가지 종류의 음식을 준비해서 제사 지내는 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왔잖아. 백종 배하여 두고 이때 100가지 종류를 준비해 두고 제사 지내기 준비했다 이 말이라고. 100가지 종류의 음식을 준비하여 두고 님을 한데 여가져. 여기 이 작품 전체의 주제입니다. 주제. 님을 한데 여가져. 이게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님과 함께 살고 싶다 이런 뜻이야. 요게 이 동동 전체의 주제라고. 얘가 7월달에 100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소원을 비는데 여기네. 원을 비용노라. 이때 원이 소원이야. 소원. 화자의 소원은 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게 화자의 소원이라고. 이걸 언제? 7월 보름날, 백중날 100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님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돼? 이거 알겠어? 7월이야. 자, 그 다음 여기 전체적인 글에 동동 전체 주제야. 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게 이게 화자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7월 했습니다. 빠르네, 빨라. 자, 이제 8월입니다. 8월. 절반 넘었으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8월 보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도 며칠 있으면 8월 보름이 되는데 음력으로 이게 바로 뭐가 되겠지? 추석입니다. 추석. 자, 8월 보름은 추석, 세시풍속이 추석과 관련된 거지. 자, 추석의 대표적인 멘트가 뭐지? 한가위. 뭐라고 하지? 한가위의 멘트가.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갖다라 이런 말 들어봤니? 이게 한가위의 대표적인 건데, 한가위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추수하는 거잖아. 추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만족도가 크지.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 한가위예요. 옛날 사람들한테. 왜? 먹을 게 가장 1년 중에 풍족한 날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가 오기를 간절히 바래? 추석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지. 근데 뒤에 봐봐. 여기 보면은 이거 뭐냐? 가배라고 하는데 이 가배가 추석이라는 뜻이야. 한자로 쓰면 가배인데 이 가배가 추석이야. 자, 8월 보름은 아흐 가배 날이다. 그러니까 추석 날이다 이 말이야. 중요한 건 이거야. 님을 모셔녀곤 오늘날 가배셨다 이 말이야. 님이 와야지만 나에게 진정한 추석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1년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날이 추석이라고. 근데 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나에게 진정한 추석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 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나에게 추석은 님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추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을 고치면, 이 말을 고치면 나는 뭐야? 님과 함께 뭐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야지만 나에게 진정한 추석이 의미가 생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님과 함께 하고 싶다. 혹은 님과 함께 살고 싶다. 이래야지만 그날이 나에게 진정한 의미의 추석이 된다는 거지. 사람들이 말하는 추석과 내가 생각하는 추석은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이해돼? 여러분들이 어때? 우리나라 지금 좀 바꾸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언제겠어? 1년 중에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크리스마스를 막 기대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처럼 이제 어때? 홀로, 모태솔로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별 느낌이 없어요. 그렇지? 근데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특별한 날이 될 수가 있겠지. 얘도 지금 그런 상황이야. 현재는 내 곁에 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추석은 무의미하다 이 말이지. 이해돼? 그 다음 9월달 갑시다. 자, 이번에도 날짜가 겹쳤습니다. 9월 9일이지. 9월 9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중양절이야. 중양절. 중양절은 뭐 하는 거냐면 단풍 구경 가는 거야. 산에 올라가서 국화주 마시면서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는 게 중양절인데, 중국에서는 이걸 구추가절이라고 합니다. 9월달에 가을을 즐긴다. 이런 뜻으로 구추가절이라고 하는데 중양절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아흐 약이라 먹는 황화. 얘가 중요한 소재야. 황화는 노란 국화라는 뜻이거든. 노란 국화꽃. 그러니까 이제 국화주를 마시는 거야. 술 한잔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꽃이야, 플라워. 꽃이 안에 드니, 이때 이 안이 바로 뭐냐면 집안이야. 그 국화꽃 향기가 집안에 든다 이 말이야. 국화꽃은 다른 꽃에 비해서 향기가 진하죠. 그러니까 이 집에 가면은 국화꽃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다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세셔가 망하여라 이 말이거든. 세셔라는 건 갈수록 아득하다라는 건데, 해석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집 안에 국화꽃으로 국화꽃 향기지. 국화꽃 향기로 뭐하다? 가득하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잘 봐야 돼. 이게 왜 갈수록 가득해지구나 이런 해석이 나왔느냐? 집 안에 꽃향기가 가득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붙이면 집 안에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 냄새로 꽃향기가 지워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집 안에 꽃향기만 가득하다라는 건 집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 꽃향기가 나에게 뭘 불러일으키는 거냐면 외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 집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 가면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집에 사람이 없으면 무슨 냄새만 나냐? 방향제 냄새만 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예전에 이제 혼자 살 때는 집에 이제 어때? 막 방향제를 여러 개 달아놓으니까 집에 딱 가면 그런 방향제 냄새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사니까 그런 냄새보다는 사람 냄새인데 오히려 이 냄새를 통해서 화자에 뭘 느끼는 거야?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 9월에는 뭐를 통해서? 국화꽃 향기를 통해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정리돼요? 몇 달 안 남았네요. 자, 내가 이야기한 시간에서 지금 1분이 지났는데 우선은 빨리 합시다. 10월달입니다. 자, 10월에 점이언이라는 거 뭐라고 보시면 여기 나와있네. 점여놓은이라고 했는데 이건 해석을 나는 뭘로 하냐면 점이언이라는 게 잘림 이렇게 해석하면 좀 쉬워요. 잘림 혹은 버려진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버려진. 이게 무슨 말이냐? 10월은 뭐 해야 되냐면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겨울 준비. 이런 거 우리는 좀 더 유식하게 뭐라고 하지? 월동 준비라고 하죠. 자, 월동 준비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하나는 음식장만이지. 그래서 우리는 10월에 보통 뭐 하는 거지? 이거 음력 10월이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세는 양력으로 바꾸면 11월 정도가 되는 건데 그때 주로 뭐냐면 김장을 하는 거죠. 먹는 거 준비하는가.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은 이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땔감을 마련하는 게 10월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발아시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고로쇠, 나무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그냥 땔감 나무로 해석하면 좀 더 쉬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0월이 되면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땔감으로 쓰려면 큰 통나무에 나무 기둥을 쓰고 옆에 있는 잔 가지는 다 버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잘라 버려진 땔감 나무의 나뭇가지야. 나뭇가지와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지. 왜? 이게 이유야.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분이 없다 이 말이야. 요게 그 버려진 나뭇가지와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면 나를 비유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필요할 때는 자르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쓸모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지? 버려버린다 이 말이라고. 큰 나무를 자르잖아. 땔감으로 쓴다고 맞지? 옆에 있는 잔가지는 쳐서 다 버려버리는 거야. 그게 나의 처지랑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는 6월달에 나와 있는 뭐랑 비슷해? 성격이 빛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버림받은 나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게 10월달 노래라고 할 수가 있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1월에 갑니다. 11월에 공당 자리는 여기 뭐라고 나와있냐? 흙바닥이라고 봅니다. 흙바닥. 흙바닥에 한삼을 두 펴 누워. 한삼이지. 여름에 까는 한삼 이불. 한삼 모시지. 모시 같은 이러한 모시를 깔고 누워있으니까 얘는 되게 뭐 하는 거냐면 춥다 이 말이야. 뭐가 춥는 거냐? 마음이 춥다 이 말이야. 마치 내 마음이 흙바닥에 한삼을 깔아놓은 것과 같다 이 말이야. 왜 춥겠니? 님이 없으니까 춥겠지?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살을 사리분적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여기까지 갔어. 자, 살을 사리분적라는 거 해석하면 뭐야? 슬픕니다 이 말이야. 왜 슬프냐? 고운님 스시옴 열정. 이 스시옴이라는 게 뭐냐면 제각각이라고 보면 돼. 사랑하는 님과 제각각 열정하는 건 살다 이 말이야. 근데 다른 말로 치면 별거잖아. 님과 내가 뭐하고 있어?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마치 뭐와 같아? 흙바닥에 한삼을 깔아놓은 것처럼 춥다 이 말이지. 왜? 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소설아 이제 하면 안 되겠다. 마지막이다. 엄마가 보고 있었는데 촬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면 엄마가 보다가 긴장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마지막 12월이죠. 자, 요거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12월. 자, 마무리인데 12월에 분지 남바로 각본 이렇게 나와있지. 자, 아그 나알 잇 저 다오라 말이 더럽게 어려운데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저. 자, 12월에 분지 나무로 각본이라는 건 깎은 소반의 저와 같다. 이게 저가 바로 뭐냐면 젓가락이야, 젓가락. 젓가락과 같다 이 말이라고. 젓가락. 어디 소반은 밥상이야. 밥상 위에 있는 젓가락과 같다 이 말이지. 근데 젓가락을 누군가 비유해놨잖아. 다오라라고 해놨으니까.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면 나를 비유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나를 비유하는 소재가 3개가 있어요. 하나가 빛, 6월달에, 두 번째가 10월달에 나와 있는 바람, 아까 나무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2월에 나와 있는 저가 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화자를 비유하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비유해놨느냐 여기서 님 앞에 들이 얼리노니 이때 이게 님이라는 게 님이야. 님을 위해서 님 앞에 준비를 했다 이 말이야. 이 밥상을.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손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가져다 물었다 이 말이라고. 나는 1년 내내 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결국 다른 데로 시집간 거겠지.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밥상에 젓가락과 같다 이 말이야. 이 밥상을 님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밥상을 누가 먹었어? 다른 사람이 와서 먹어버린 거겠지. 그러니까 나의 운명이 어때? 기구한 운명을 안타까워하는 거지. 기구한 운명에 대한 탄식이 담겨져 있는 거지. 탄식. 1년 내내 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결국에 나는 다른 데로 간 거야. 얼마나 안타깝겠어. 마치 나의 운명이 밥상 위의 젓가락처럼 안타까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은 여기까지 잠깐 할게요. 자, 이 부분에 보면 정리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중요한 것들이 뭐냐, 소재가 뭐냐 이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월은 나리모를 통해서 고독이죠. 자, 뭘 나타내는 거냐?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고 대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월과 3월은 뭐 하는 거라고 있으냐면 등불과 구리꽂이를 통해서 님과 비유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월에 보면 곡고리새가 나와 있죠. 얘를 통해서 화자와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돌아오지 않는 님과 곡고리새를 대조해서 원망이 담겨져 있죠. 5월은 세시풍독상 단호라고 했지. 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거고 6월은 버려진 빛에 자기 자신을 비유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거고 7월은 백중날로서 100가지 음식을 준비해서 소원을 비는 날이었었고 8월달은 한가인데 진정한 의미 한가인은 님이 와야지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었고 9월은 뭐야? 노란 국화를 통해서 나의 외로움을 느꼈고 10월달에는 바랏을 통해서 뭘 느꼈습니까? 버림받은 안타까움이지. 11월에는 한삼, 흙바닥, 동당 자리에 깔려있는 한삼을 통해서 화자의 외로움을 이야기했고 12월에는 밥상 위에 있는 젓가락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 화자의 기구한 운명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시다. 관련 작품으로 나와 있는 작품이 농가원령가인데 현미는 뭐 한다고? 농가원령가. 자, 농가원령가인데 왜 작품이냐? 관련된 작품이 좀 전에 공부했던 동동이랑 같은 형태인데 원령체 노래다. 매 달마다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책은 지금 뭐가 나있냐면 정월달에 1월달에 노래가 나와 있는데 농가 원령가는 농사 짓는 집에서 각 달마다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보면은 자 정월은 맹춘이야 맹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봄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거지. 그래서 맹춘이라 입춘 우수라는 절기가 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1월달에 있는 절기는 입춘과 우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삼중간하게 빙설 이거야. 계절이 아직 겨울이기 때문에 눈과 얼음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평교 광야에 문물이 변하다. 이때 문물이라는 건 세상의 모든 경치, 세상의 모든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지. 왜?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가야 되니까 차곡차곡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다? 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게 1월달입니다. 1월달. 그래서 뒤에 보면 어와 우리 성상이라는 건 임금이야. 임금. 우리의 임금이 애민 중농 백성을 사랑하면서 농사를 중시하고 있다 이 말이라고.
이해돼? 그래서 임금이 가장 크게 왜? 조선시대에 우리는 농경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간측하신 권농 농사를 권한다 이 말이야. 유능을 방곡에 반포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농사를 열심히 짓기를 누가? 임금이 명령했다 이 말이지. 이 중농에는 뭐가 깃들여져 있냐면 애민정신이 깃들여져 있다 이거지. 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게 많으면 백성들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권하고 있다 이 말이지. 슬프다 농부들아. 왜 슬프다고 해놨을까? 뒤에 봐. 아무리 무지한들, 무지하다는 무식하다 이 말이지. 무지한들 네 몸의 이해만 고사하고 성의를 어길소냐. 성의라는 건 임금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네가 편하자고 임금의 의도를 어기니까 슬프다 이 말이야. 즉 아직까지 사람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농사를 짓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권농이에요. 권농. 사람들한테 농사 지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언제? 정월달에. 아주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되지 않은 거야. 이때부터는 뭐 해야 되냐면 농사 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 여러분도 어때? 방학 때는 공부를 잘 안 하지. 왜? 시험이 멀리 남아 있으니까.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지. 야, 우리 시험 대비해야 되니까 공부 슬슬 해보자 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때? 눈 풀어져 있고 그냥 있죠. 왜?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근데 농사를 잘 지으려면 미리미리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1월은 정월달은 주로 뭐 하는 거냐면 농사 지을 계획을 준비하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 달.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할 필요는 없이 느낌만 알고 있으면 돼. 1월달의 특성에 맞춰서 농사 짓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동동에서 1월달은 뭐였었지? 시냇물이 나왔었지. 시냇물이 얼었다 녹았다 한다는 자연의 속성을 통해서 외로운 자기 심정을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이때는 1월에 맞춰서 어떻게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같은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그러니까 고려가의 색채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시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대표적인 고려가요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지? 가시리 있고 나는 가시리를 써놓은 건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뭐를 취하고 있는 거냐면 삼부를 취하고 있습니다. 3, 3, 2조의 형태를 그대로 잘 유지하는 게 가시리라고 할 수가 있어서 가시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후렴구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가장 고려가에 잘 부합하는 고려가의 속성이 아까 뭐가 있었냐면 3, 분, 후가 있었지. 3음보를 취하고 분절체를 나타내면서 후렴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 둘, 셋, 3음보야. 참고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음구라고 하는데 여음구는 분절하거나 음을 나누는데 포함시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 가로를 쳐놓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임과 이별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지. 찹싸와 두어리마는 선하면 아니올세라. 붙잡아 두고 싶지만 화가 나면 아니올세라. 이 세라는 고전 문학 중에 뭐뭐 할까 두렵다 이 말이야. 내가 붙잡으면 님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이 말이야. 화를 낼까봐 걱정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러운 님을 보내옵니다 라는 걸로써 그래서 화자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소극적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소극적 태도. 소극적 태도가 담겨져 있지. 가시는 듯 도셔 오소서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는 뭘 제시하냐면 소망을 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기본적인 전통적인 우리네 이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별에 대해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미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내가 가시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가시리 설명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서경별곡이 나와 있는데 서경별곡과 가시리는 둘 다 고려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이별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별의 방식에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서경별곡은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닭근대 소성경 고해마는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쉬워요. 우리님은 지금 어디에 가고 싶어 하냐면 서경에 가고 싶어 해. 이게 님이 지금 가고 싶어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지. 님이 서경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이거야. 서울이기 때문에 서경에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지. 하지만 나는 어디에 있으면 나는 헤어지지 않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 요 단어 때문에 그래. 닭군데 이게 뭐냐면 사타라는 뜻인데
이걸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make love 뭐 이렇게 되겠지. 사랑을 만들었다. 우리의 사랑을 형성한 곳이 여기기 때문에 나는 여기가 더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해돼? 이렇게. 그다음 뒤에 가면 뭐야? 여행으로는 해석하면 뭐야? 이별이야. 이별하기보다는 자, 요 단어가 중요해. 질산배라는 건 이 글의 화자가 여성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저기 해석하면 뭐냐면 바느질감이야. 바느질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버리고 포기하겠다 이 말이지. 내 삶의 전부를 버린다 하더라도 괴실한데 울어본 존이노이다. 괴다가 쓴 우리말로 무슨 말이야?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걸로서 얘는 뭘 보이는 거냐면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좀 전에는 이별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면 얘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거야. 소극적인 태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별을 수용하는 거야. 적극적 태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별을 거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랑을 하게 되고 만나고 또 뭐 할 수 있어? 헤어질 수도 있겠지. 그럴 때마다 이제 성향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헤어지자고 하면은 울고불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쿨하게 그래 헤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가시리는 소극적인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서경배곡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이 서경배곡 같은 이별의 방식은 거의 다른 노래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네 이별의 미덕은 뭐야? 헤어져!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헤어져! 라고 하면 울어야죠. 말 안 하고 울어야지. 눈물만 툭툭툭. 이게 전통적인 우리네 이별의 방식이라서 대부분은 소극적인데 이런 형태가 나오기 좀 어렵죠.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이게 서경별곡입니다. 자, 뒤에는 똑같은 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슬이 바위에 계신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긴 땅 그치리까 라고 볼 수 있는데 해석하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고 한들 인연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걸로써 님과 나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라는 걸로써 공식은 이렇게 되는가? 구슬, 동그라미, 바위, 세모, 긴, 네모 요 구조가 그대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지문해를 동그라미, 외로곰은 세모, 시는 네모 뭔지 알겠지? 위에 나와 있는 것과 아래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대칭적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옆에다 써주면 이렇게 하는가? 구슬, 바위, 긴 같은 구조리 아래 나와 있는 지문해 그 다음에 외로곰 그 다음에 신 이거를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구슬에 해당되는 건 우리의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혹은 우리의 인연이라고 할까? 우리의 인연에 바위에 해당되는 건 시련이야. 긴이라는 건 우리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연에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한들 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조니까 이걸 이제 묶으면 뭐가 되는가?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절대 헤어질 수 없다. 이걸 묶으면 뭐야? 영원한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끝! 됐어요? 자, 요거는 이제 뭐 뒷부분 대동강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진달래 꽃도 넘어가 되겠지. 이별 노래니까 쭉 보시면 돼요. 관련 작품만 노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시조입니다. 시조는 고려 시대 중엽에 만들어진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 고려 중엽에는 별로 인기가 없다가 조선이나 고려 말엽에 와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여기 나왔는데 양반 문학의 대표적이라고 해놨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무슨 성격이냐면 귀족적이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작품 중에 귀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작품은 신라의 향가가 있었지. 귀족적인 노래는 기본적으로 뭐다? 형식이 정해져 있는 뭘 취하고 있나? 정형성을 취하고 있다. 이 공식이야. 공부를 딱 이렇게 외우면 좀 더 쉽겠지. 자, 그래서 이 형식은 여기 나왔네. 3장 6후 45자 내외라는 형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형시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주로 양반들에 의해서 됐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뭐냐면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서민 중심의 사설 시조로 발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시조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뭐 개념이나 이런 형식을 읽어보는데 하나만 정리할게. 시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 사음보입니다. 사음보. 좀 전에 공부했던 고려가에는 몇 음보? 3음보. 3음보하고 사음보의 차이가 뭐냐? 3음보는 홀수지. 홀수니까 리듬이 좀 더 강해요. 그 다음에 짝수로 가면 리듬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음보의 대표적인 게 민호가 있는데 아리랑 같은 거야.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게 3음보가 갖고 있는 리드미컬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주로 서민들의 노래는 3음보를 취하거나 엇박이나 이런 걸 좀 취하게 되어 있거든. 근데 이제 양반들 노래는 짝수야. 짝수가 딱 안정되게 되어 있어. 참고로 내가 대학교 때 시조를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 시조창이라고 해가지고 시조를 노래로 하는 걸 배웠어요. 한 달 정도 공주에 내려가가지고 시조창을 배운 적이 있는데 하나 불러줄까? 이게 지금 시조잖아? 이걸 불러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 30분짜리 노래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분 동안 부르는 거야.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말. 이가 1분이야. 이 1분 동안 부르는 거야. 뭐 이게 30초예요.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30분 동안 이렇게 끝까지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빠르게 전개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시조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양반들은 집에서 이제 이런 걸 지어놓고 누가 집에 시조창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시조창은 주로 누가 해야 되냐면 변성기가 오기 전에 맑은 목소리를 가진 애들이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걔네들이 이제 배에 이렇게 누워있어. 그렇다고 해서 집에 엄청나게 큰 연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강의실 정도 되는 연못을 만들어요. 이런 연못을 만들었고 여기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줄이 있어요. 줄이.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있어요. 이제 이 주인이 누워있고 애가 여기 서가지고 줄을 막 잡아요. 땡겨. 배가 저쪽으로 움직이겠지?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또 다 도착하면 반대로 땡겨. 그러면 반대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조창을 듣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네 양반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유로운 생활로.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데 자, 시조가 이제 지금 보면 성산문의 작품이 나와 있는데 성산문 작품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끊어야지.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고 하니 홍례산 제1봉에 낙낙장송이 되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낙낙장송이야. 낙낙장송. 내가 죽어서 뭐가 되겠다? 낙낙장송. 그 송이 말은 뭐냐면 소나무지. 나는 죽어서 뭐가 되겠다? 소나무가 되겠다. 왜? 여기 나와 있네. 백설이 만건곤할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백설이 만건곤할제 이때 백설이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시련과 고난이 가득할 때 복야청청하리라 끊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얘를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겠다는 건데 변함없는 삶이야.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조와 절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시조에서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상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련이 나타나 있어요. 시련. 그래야지 지조와 절개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대상이야. 시련은 뭐가 되겠어? 백설이 신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시련에서도 뭐야? 변함없이 푸르름을 유지하겠다라는 걸로써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삶을 살겠다. 그런 형태가 나타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쉬워요? 시조는 뭐 껌이지 여러분들. 쉬울 거 아니에요. 됐어? 두 번째 시조 갑니다. 자, 이 시조는 앞에 나와 있는 시조랑 성격이 좀 달라요. 앞에 나와 있는 건 양반이 쓴 거라면 두 번째 나와 있는 홍랑은 이름이 두 글자잖아. 기생이 쓴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기생들은 자기의 감정 표현이 좀 더 자유로웠던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특히 우리 조선시대에는 사랑의 감정은 웬만하면 억누르는 게 정상이었는데 그걸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봅시다. 자, 해석하게 되면 맷버들 가래 꺾어. 가래라는 건 이것만 초이스. 좋은 거를 선택, 골라서 그러니까 좋은 멤버들을 골라 꺾은 후에 보내노라 님의 손에. 님 손에라는 건 님에게야. 님에게 보내겠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을 어디에 담았냐? 버드나무, 맷버들의 나의 마음을 담았다라고 했어.
얘에다가 이 좋은 거를 골랐다는 건 나의 사랑스러운 마음을 골라 님에게 보내겠다 이 말이지.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이렇게 나와있지. 밤비에 새 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잘 봐. 요때 이 밤비는 부정적인 시어가 아니야. 왜? 이 맷버들에 비가 와야지 뭐가 나는 거야? 새 잎이 난단 말이야. 요 새 잎은 바로 뭘 상징하는 거냐면 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내 사랑이 피어오르거든 그걸 보고 뭐라고 여기십시오? 나라고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저 버드나무는 화자의 마음을 담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공부하는 작품에 3인곡이 있는데 3인곡의 매화도 나의 마음을 담아서 님한테 보내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맷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담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차이가 있다면 이때 님은 사랑하는 사람이야. 3인곡의 님은 임금이야. 그 두 가지 차이만 있는 거야. 구조는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풍랑의 시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어? 설명 이해돼? 자,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작품 세 번째 나와 있는 작품인데 자, 박인노가 쓴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주제가 뭐냐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효. 그래서 이건 좀 잘 봐줘야 돼. 반중의 조흥감이 또 끊어야지. 반중의 조흥감이 반중이라는 건 상 위에 조흥감 맛있는 감이라고 보면 돼. 맛있는 감이 고와도 보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상 위에 밥상 위에 감이 있는데 이 감이 되게 고와 보인다 이 말이야. 중요한 건 유자 아니어도 유자는 조선시대 때 가장 최고로 치이는 최상급 과일이라고 보면 돼. 가장 좋다는 유자가 아니더라도 품은즉 칼이 많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 감이 그래도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 상태가 아주 어떤 상태야? 좋은 상태야. 가치가 있다 이 말이지. 제일 좋은 건 아니지만 요 유자라는 과일이 제일 좋은 과일인데 그만한 급은 아닌다 하더라도 요 감 자체가 지금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품어가 방길이 없을세 그를 서로 하노라. 이걸 가지고 갔는데 집에 이거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가 뭐 한 거지? 돌아가셨다 이 말이지. 부모가 돌아가심에 대한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탄,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상 위에 있는 맛있는 감을 보고 누가 생각이 나는 거야?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니까 주제가 효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왜? 일반적으로 여기서 여기 감은 홍시감이 되겠지. 홍시는 부드러우니까 주로 이빨이 없거나 이러한 나이 드신 이런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좋은 감을 집에 가지고 갔는데 반겨줄 사람이 없는 게 슬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작품의 전제는 뭐가 깔려있냐면 부모에 대한 효의 사상이 깔려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철의 3인곡이 나와 있는데 이 3인곡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고 앞에 부분 시조까지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하고 뒤에 나와 있는 3인곡은 잠시 후에 다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